수년 동안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엄청난 수의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공격하고 그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의존하던 그 한 가지를 막아내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비행체를 격추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방공 시스템 운영과 신기술이 요격 성공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밤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또다시 장거리 공격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감행한 가장 대규모의 공습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 끝날 무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로스토프 지역에서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3기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발사했고 234대의 공격 드론과 250대의 샤이드형 드론 군집을 포함한 드론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드론들은 러시아와 점령진의 7곳에서 출격해 러시아 목표가 분명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해 미사일 관통을 노린 것입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가 과거에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밤 우크라이나는 완벽히 대응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M 미사일 3기를 전부 요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접근하던 러시아 드론 309대를 격추시켰고 영공에 남은 드론 3대도 추적 중이었으나 이들은 목표지로 가다 길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3대의 드론이 모두 격추된다면 이 방어 수치만 봐도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사일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는 100% 요격률을 달성했습니다. 드론 관련해 러시아 무인 항공기 13대만 목표 지점 도달에 성공했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즉 311대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95.9%의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합치면 요격률은 96%로 올라가며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자국이 달성하길 원하는 95%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큰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높은 목표를 세워 달성했고 이는 세계적 수준의 방공망 구축을 입증합니다. 이 주제는 추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모두를 놀라게 한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탄도미사일 3기를 전부 요격했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러시아의 파괴력에서 구한 것은 뉴스 가치가 있지만 이 이야기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요격을 해내는 것이 진정한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설계된 적도 없는 방공 시스템도 능숙하게 다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격추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과 나토의 교리와 다르게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 소속 서부 공군사령부와 인터뷰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의 지휘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 부대 지휘관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 비축분을 더 오래 쓰는 방법을 찾아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는 패트리엇으로 목표 격추 시 적용되는 일반 교전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공식적인 나토 규정에 따르면 패트리엇 시스템 운용자는 다가오는 어떤 표적이든지 요격 미사일을 2발에서 4발까지 발사해야 합니다. 이 교리에 충분한 논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표적 격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요격 미사일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하늘에서 격추해야 할 표적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냈고 그 해법은 모든 관례를 깨는 것입니다. 특정한 까다로운 표적에는 24발의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미사일로 표적을 격추하려 합니다. 부대 지휘관은 한 발로 격추한다고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운용 요원들이 미국이나 나토 예상보다 정교하게 표적 지정과 교전 능력을 발전시켰다는 의미입니다. 24발 교전 원칙은 부분적으로 나토가 패트리엇을 운용하는 요원들이 훈련 외에는 이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할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운용 요원들은 미국 방공 시스템을 쓰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옛 격언처럼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전 경험을 통해 제한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터득해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비용과 규모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4월 15일 밤 우크라이나가 나토 교리를 따르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3기를 막으려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최대 12발 발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쏘는 요격 미사일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PAC-3 미사일 한 발은 300만, 400만 달러입니다.
미국 의회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가격이 그 범위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즉, 나토 교리대로 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 한 번 막는데 최대 4,800만 달러가 듭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한 발에 한 발로 대응 중입니다. 따라서 4,800만 달러가 아닌 우크라이나는 4월 15일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3기를 격추하는데 최대 1,2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프라브다에 따르면 이스칸데르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30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비용 면에서 여전히 손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을 잘 운용해 4월 15일 종료 시 300만 달러만 손해를 봤습니다. 나토 교리였다면 3,900만 달러 차이를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모의 문제이며 이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운영하는 미국, 나토, 중동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최근 성과에 주목하며 다양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의 표적에 미사일 4발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나토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로도 나토가 2발에서 4발 필요하다고 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크라이나처럼 하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비용을 크게 줄이고 미사일 소진 전 더 많은 표적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방법을 물어봐야 합니다. 유럽 정치 연구 컨소시엄에 따르면 미국은 에피프 작전 첫 3일 동안 800발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자국 무기를 다룰 수 있었다면 대신 200발에서 400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토 교리의 최저 기준에 따라 미국이 목표물당 2개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16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 절감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운용에 있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자신과 동맹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디펜스 블로그는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한 발에 요격 미사일 한 발을 썼다는 페이스북 영상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상에 나온 패트리엇 발사대는 팩2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2기와 팩3 요격 미사일 4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미사일 모두 패트리엇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작동 방식은 다릅니다. 팩2는 두 미사일 중 더 오래된 모델입니다. 팩2는 근접 신관 폭발을 통해 표적을 파괴합니다. 즉 팩2의 탄두는 미사일이 접근하는 위험물에 가까워질 때 폭발하며 그 결과 파편이 발생해 위험물을 파괴하게 됩니다. 팩3 미사일은 히트-투-킬 방식 3이다. 말 그대로 요격 미사일이 탄두가 폭발하기 전에 직접 표적과 충돌하여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PX3 미사일은 더 정확도가 필요하지만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팩2 요격 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명중시킬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신뢰성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두 종류 모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우크라이나가 1대1 전략에서 어떤 종류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흥미로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두 종류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각 요격 미사일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이는 뛰어난 표적 추적과 사격 통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음속의 몇 배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규율과 작전 숙련도의 수준은 정말 엄청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운용 세계 최고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복잡한 점이자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기술이 단순히 전문성이 높아진 결과일 뿐만 아니라 절실한 필요에서 비롯된 능력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능숙하게 운영해 비용을 줄이고 격추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아마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크라이나에게 더 해당되는 이유인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교리를 따를 만큼 충분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이 제공할 수 있는 만큼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받았습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모두 자신들의 비축분에서 요격 미사일을 제공했죠. 하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의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얽매이면서 엄청난 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로 갔어야 할 비축분이 대신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용량을 최대 4배까지 줄임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매우 부족한 탄약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원인 미국이 이란 작전을 위해 더 많은 미사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더 나쁜 소식은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4월 중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라고 공식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나 추가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을 말할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벤스 발언 후 상황이 더 나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상황이 젤렌스키 대통령 말대로 심각하다면 이 시스템 완벽 운용이 필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모할 여유가 없습니다. 비축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을 혁신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은 이 나라의 방공 전략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 정책분석센터 세파는 4월 13일 기사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세계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방공망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기존 교리를 깨고 패트리엇을 운용한 사례에 주로 집중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방공체계에 추가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요인인 요격 드론입니다. 여전히 탄도미사일을 상대할 때는 값비싼 미사일로 값비싼 위협을 요격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진짜 어려움은 러시아가 샤이드 계열 공격 드론을 사용해 공격을 가하고 미사일에 집중해야 할 방공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4월 15일에 봤듯이 러시아는 공습시 미사일과 함께 수백 대의 샤이드 드론을 발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샤이드 드론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수십억 달러가 하늘에서 날아가 버릴 것이고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한 비축 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비축군이 거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요격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4월 15일 러시아의 공격 당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96% 요격률을 우크라이나가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4월 8일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이 3월 한 달 동안 러시아의 공격 드론 3만 3천 대를 파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숫자는 러시아가 발사하는 장거리 샤이드 드론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무인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3만 3천 대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이 지난달에 파괴한 드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러한 드론 파괴가 3월 우크라이나의 전체 드론 요격률이 89.9%까지 상승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에는 그 비율이 85.6%에 도달했는데 이는 이미 12월 기록된 80.2%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수치였습니다. SIPA는 이 패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드론 발사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28% 더 많이 발사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요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89.9%의 요격률은 미사일과 드론 모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샤이드형 드론에만 집중한다면 러시아는 3월에 우크라이나에 6,463대를 발사했고 그중 5,835대가 요격되었습니다. 이는 90.2525%의 요격률에 해당하며 러시아가 발사하는 드론의 엄청난 양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이 활약합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 샤이드형 드론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단일 요격 드론 한 대를 제작하는데 우크라이나는 1,000유로에서 4,000유로, 즉 약 1,170달러에서 4,7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은 제작 비용이 25,000유로에서 4만 유로, 즉 29,400달러에서 47,000달러에 이릅니다. 둘 다 저비용 무기입니다. 샤이드 드론의 비용이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서 해왔던 것처럼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이를 요격하는 것은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를 소모하게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요격 드론을 통해 러시아가 장거리 드론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샤이드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을 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대 방공의 핵심 과제를 해결 중입니다. 그 과제는 비싼 요격 미사일로 대형 미사일을 격추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전체 문제의 일부이긴 합니다. 더 큰 과제는 비용과 물량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공격 측면에서 그 균형을 이뤘습니다. 소수의 미사일과 수백 대의 드론을 결합함으로써 러시아는 미사일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가 이 방식을 방어에 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미사일 대신 드론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요격 드론은 러시아 샤이드 드론의 이점을 무력화합니다.
샤이드 드론은 러시아의 공습 비용을 낮추고 우크라이나의 비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러시아가 공중에서 공격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년간 공격에 대응해 막대한 공격을 막을 방법을 찾아 방공의 달인이 됐습니다. 요격 드론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가 다층 방공 모델에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공지능위원회 전 위원장 비탈리 곤차루크는 이 모델이 18개월간 개발됐고 그 사이 프로펠러 드론 생산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답인 시스템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도구가 있으며 각 도구는 러시아의 특정 무기 유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트 엔진이 장착된 샤이드형 드론을 사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 드론들은 더 빠르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4월 14일 밀리타니는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이 러시아 최신 제트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레이저 방공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로 러시아의 빠른 드론을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아직 시제품 단계지만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방공 숙련이 기존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용하는 능력 때문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모든 방공 과제에 대응할 새로운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 모든 점을 볼 때 우크라이나의 방공 비밀을 원하는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접근하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과 러시아의 샤이드형 드론을 4년간 상대해온 경험이 바로 걸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방위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이 협정들은 각각 10년간 지속되며 이미 3월에 우크라이나가 200명 이상의 드론 대응 전문가를 중동에 파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에서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얻는가입니다. 무기, 연료, 현금이 모두 우크라이나로 들어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전에는 가져본 적 없는 새로운 수준의 중동 내 영향력도 함께 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층 방공 전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서방 시스템의 운용 효율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이미 국가를 보호하며 그 영향으로 연료와 현금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소모 전략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과의 협정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방공 전문성은 에피퓨리 작전 재개 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흑해 봉쇄 경험은 우크라이나를 중동 여러 국가의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서 푸틴의 침공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